베네수엘라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요 사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는 이분께 여쭤봐야죠. 그럼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인가요? 네. 아 그래요. 우리 민원정 개건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아시아연구소예요, 근데? 제가 전 칠레 가톨릭대학교 교수고 네.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연구원이라 사람들이 이 여자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칠레 오래 있었고 네. 또 연구 주제가 아시아와 남미를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아시아연구소에 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가 연결되는 게 과거엔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 있었어요. 과거에도요? 네, 사실 남미가 대한민국 공식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한인 이민이 간 곳입니다. 남미 어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농업 이민을. 아 진짜요? 네. 최초 이민이 네, 최초의 공식 이민이 남미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뭐 하와이 뭐 미국이 가긴 네,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그 예전 영화에 뭐 애니갱에 나오는 네네네네네. 이제 뭐 조선 말 뭐 일제 시대에 간 사람들은 정확히 이제 조선인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먼저 농업 이민을 간 곳이 남미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네, 다시 네. 여쭤보기를 하고 일단 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그 델타 포스한테 잡혀갖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다른 나라 이 정도 사실 전쟁이죠, 그죠? 그렇죠. 원래는. 네네. 근데 이제 잡혀갔어요. 그래 실제로 지금 다리 좀 쩔뚝거리면서 하는 모습들도 여러 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가 너무 그쵸.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 정도로 큰 무슨 대형의 공격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안에서 누군가 뿌락지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도 솔솔 나오죠 지금. 이제 사실 살금살금 이렇게 냄새를 풍긴 게 작년에 뭐 유조선 납포하고 네. 조금 더 군대를 배치하고 뭐 군함도 배치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조금 조성했죠.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을 그런 했지. 얘기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예상할 때 트럼프의 말투도 있고 그렇죠. 또 그 복잡한 상황을 트럼프가 굳이 뭐 벌일까라고 설마하면서도 또 트럼프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몰랐죠. 몰랐죠. 네. 몰랐는데. 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네. 베네수엘라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예상 못하고 그냥 뻗대다가 이렇게 된 건지 하여튼 저도 뉴스를 보면서 네. 내부에 뿌락지가 있을 가능성 혹은 마두로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닐까? 마두로하고 짜고 친다고요? 여러 가지 상상을 네네. 해봤어요. 너무나 예상 불가하기 네, 네, 때문에 무언가 약속이 있지 않았나? 뭐 심지어 약간 이제 조금 과장을 하자면 이런 네. 생각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떤 뭐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 뭐 대통령 납치 사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쳐도 저는 이거를 사실 이 문제는 그 200년간의 먼로 독트린 선언 이후에 네. 그 역사적인 관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먼로 독트린이냐 던로 독트린이냐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먼로 독트린에서 이제 1823년의 먼로 독트린 사실 그때는 먼로 선언이었고 이제 1846년에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멕시코가 사실 오늘날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그 많은 영토 거의 영토의 반을 이제 미국에 잃었고 네. 그 다음 1898년이 결정적인데 그때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하면서 네.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쿠바와 포르토리코 그리고 멀리 필리핀 이런 식민지를 잃었어요. 네. 그래서 이 1898년의 미 스페인 전쟁은 먼로 선언이 먼로 독트린이 된 아주 중요한 해였죠. 왜냐하면 먼로 선언을 발표할 때만 해도 1823년 무렵에 미국이 그 정도까지 강대국이 아니었으나 네. 이제 1898년에는 이제 주권을 잡으려고 하던 시기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이제 IT를 점령하죠. IT에서 프랑스를 내몰고 네. 미국을 점령하고 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저는 이 흐름이 쭉 이어져서 21세기의 버전이 바로 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미 국가들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들은 그동안 미국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해갖고 어떻게든 이제 뭐 좀 친미 정권들을 세우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렇게 가는 거는
그래 어쨌든 영향력 키우고 싶고 또 중국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좀 뭐 하는 거 액션을 취하긴 하지만 이렇게 네. 그래도 아주 우리가 뭐 모르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베네수엘라 정도 되는 나라를 네. 그대로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가 있었든 뭐 어떻게 해서 뽑혔든 간에 어쨌든 국민들이 뽑힌 합법적인 대통령을 네. 잡아간 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거는 생각보다 또 베네수엘라 국민들 반응이 아주 일방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겠죠. 제가 유럽 뉴스를 보면 네. 그 통신원들이 거리가 아주 조용하다. 네. 아무도 길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그 콜렉티브라고 부르는 어떤 여러 민군들이 지금 통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군들이 통제를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내부 사정을 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는 제가 뭐 도이치벨레나 뭐 BBC나 이렇게 유럽의 통신원들이 보도하는 걸 통해서 보는데 사실 사망자 수도 어제 뉴스에는 40명이라고 했다가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다시 80명이라고 네. 했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민간 사망인도 저는 생각보다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아닐까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뭐 유엔에도 지금 뭐 항의한다는 것 같은데 여튼 만약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저 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거를 용인 내지는 강력하게 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유로 네. 다른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가서 이 나라 법정에 세우는 거는 뭐 국제법상으로나 아니면 유엔 헌장이나 등등과 비교할 때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면 이건 아예 불가능한데 미국이라 그냥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작년에 유조선 납포 때는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미국 측에서는 국내법으로는 제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법으로 판단하기가 회색지대였다고 한다면 네. 이제 이번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게 맞지만 유엔이 과연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보다는 어디까지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지도를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공식 국가명을 혹시 아시나요? 베네수엘라요? 네. 베네수엘라가 국가명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국가명이 스페인어로 레푸블리카 볼리바리아나 데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공화국이죠. 네네. 네. 왜냐하면 이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카리브해에 가깝고 네. 그래서 미국도 가깝죠. 네. 이 1810년부터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스페인어권 중남미의 식민지들이 독립운동을 벌일 때만 해도 사실 뭐 프랑스의 혁명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혁명을 받았는데 스페인이 그래도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 가까운 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또한 베네수엘라니까 네. 베네수엘라도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중요하죠. 곳이죠. 그래서 1898년까지 스페인이 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끝까지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미 스페인 전쟁에서 지면서 미국이 쿠바, 푸에르토리코까지 푸에르토리코는 뭐 선거권 없는 자기네 국가로 합병시켰고 네. 쿠바도 거의 뭐 쿠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인들의 최애 휴양지였죠. 영화 혹시 대부 보시면 네. 대부에서 이렇게 차를 제가 그 몇 분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팡팡 막 총소리가 나고 카페에서 시가를 피우던 미국인들이 뭐 이거 뭐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쿠바 혁명이 일어나던 날을 묘사한 장면.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허쉬 초콜릿도 쿠바 설탕 플랜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농장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 카리브해를 점령하는 게 이 전략적 요충지 네. 이 대서양을 다 점령하는 게 되고 이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 세계 패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인데 네. 지적인데 이제 쿠바는 지금 공산국가니까 안 되고 쿠바를 공격한다 이것까지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고 뭐 푸에르토리코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이 완벽하게 자기들 지역은 아니죠. 사실 작년에 유조선 납포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게 뭐 마약이었지만 사실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약 운반책인데 네. 네. 이제 이번에는 연설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석유라고. 그러니까 자원이 국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제가 베네수엘라 이 국가명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스페인어권 중남미 나라들이 독립할 때 전부 다 공화국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공화국이 된 이유는 스페인이라는 유럽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니까 네. 공화국밖에 다른 옵션이 없죠. 네. 다시 왕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브라질은 예외지만. 네. 자, 그래서 공화국이 되었는데 이 공화국이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출발했고 이 1823년에 먼로 선언이 있을 때만 해도 미국도 영국에서 독립하고 우리도 스페인을 독립했다는 어떤 유럽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연대의식이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특히 1898년 미스페인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중남미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이라는 유럽의 제국주의를 몰아낸 줄 알았더니 새로운 제국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다 느꼈죠. 그때부터. 네, 그래서 이 지정학적 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문제는 자원이고 네. 사실 독립할 무렵에 이 스페인어권 중남미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데도 결국 작용했던 것이 자원이었거든요. 네. 오늘날에도 자원이고 또 이 당시에도 독립 이후에 중남미 나라들끼리도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는 다 자원이었고 네. 이제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결국은 석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일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 석유를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만들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시간은 오래 걸릴 거야라고 말했듯이 네. 과연 이 일을 왜 벌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왜 이렇게까지 한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뭔가 더 보셔야 될 것 뭐 같고. 내부 상황 아니면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나 우리가 이 서방국의 패권을 지니고 있다는 이념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걸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점 또는 네. 뭐 미국의 선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때도 광물 협정 맺자 그래서 그렇죠. 광물을 확보하려고 그랬었고 그렇죠.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쪽에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는 그렇죠. 상태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도 석유. 석유의 매장량이 그렇죠. 워낙 큰 곳인데 사실 근데 석유는 저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네. 그 점점 이제 석유가 진해지기 시작하는 게 중질류 나쁜 그렇지.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석유가 안 나오고 중질류를 정제할 수 있는 석유실을 엄청 지어놨었는데 그 중질류의 석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쁜 석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요 국가가 베네수엘라였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셰일 혁명 터지면서 그렇죠. 그 석유 생산 시설이 다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럼 베네수엘라한테 그 초중질류 그거 받아오려고 가져오려고 이러는 건가? 그 놀고 있는 공급 생산 시설 돌릴 수 있게 막 그렇겠죠. 그런 생각들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네. 사실 뭐 다시 개발하려고 하면 거의 뭐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 시추 그렇죠. 시설들. 예. 그런데 저는 다시 이제 IT 지배하듯이 또 그런 식의 식민지를 21세기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늘 어떤 자유와 질서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위해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네. 그 질서를 위해서 군을 개입하고 그런데 이제 특히 미국의 중남미 개입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 질서를 위해서 왜냐하면 먼로 독트린이 먼로 선언이었을 때는 유럽은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빠져라였지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오면서는 미국의 안보 위협을 가할 때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로 이제 재해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원칙으로 가면서 이 중남미는 역사적으로 쭉 개입을 하다 보면 늘 질서 또 미국 뭐 안보라는 이름으로 개입해서 이 개입이 군사 개입으로 가서 네. 나중에는 이 군사 개입이 내부의 혼란으로 이어져서 이 중남미 역사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독트린이라고 하면 그 선언이랑 뭐가 많이 다른 거예요? 이제 뭐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먼로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냥 발표를 했다면 1823년에 이렇게 가야 된다 정도로 그렇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의 것이다. 네. 유럽의 개입을 우리는
원하지 거부한다. 않는다였다면 네. 이 1898년이 되면 원하지 않는다에서 너네는 모두화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독트린으로. 말이 힘이 된 순간이 바로 1898년이죠. 네네네. 네. 아, 근데 이제 그때 선언 혹은 뭐 독트린 같은 경우는 그 외부의 강력한 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이제 제발 간섭하지 마 요 네, 정도였잖아요. 그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미국이 다른 데를 간섭하는 주체가 되는 거지 간섭을 막는 무슨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898년을 기점으로 네. 간섭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질서와 안보를 위해서 간섭해도 된다로 바뀐 거죠. 앞으로 네. 베네수엘라 말고도 다른 나라들에도 트럼프가 더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말하기가 무서워요. 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네. 전쟁이 날까요? 라는 질문에 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모르죠라고 말했던 게 제가 너무 지금 무서워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데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게 200년 역사. 처음에 이제 쿠바 또 IT 지배하고 이제 미국 멕시코 전쟁하고 그런데 저는 이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지금의 뭐 그게 19세기 말이지만 네. 지금의 미국에서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 미국과 멕시코 전쟁 당시에 사실은 미국이 멕시코를 전부 다 점령할 힘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그 넓은 영토를 다 관리할 수 없다. 라는 찬반 논쟁 끝에 거기서 전쟁이 끝났거든요. 저는 네. 지금도 미국 내에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그렇게까지 군사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정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권은 어떻게 다시 탄생을 하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뉴스를 봤더니 네. 당분간 없다고 했잖아요.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다스리겠다고 뭐 운영한다. 말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겠죠. 제가 볼 때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마차도는 네. 사실 저는 그 마차도가 실제로 정권에 나설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미국이 보기에도 너무 지지 세력이 약하고 또 이제 다른 그 부정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냐 아니냐도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내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딱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힘들 것 같고 또 네. 베네수엘라 자체가 이 마두로 정권은 약간 차베스 정권하고 좀 다르게 차베스만큼의 또 카리스마는 살짝 부족하죠. 네. 부족하고 이 베네수엘라 내부에도 너무나 콜렉티보 같은 어떤 민군이 너무나 많고 뭐 호족 같은 너무나 많은 군대가 있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합의를 이루어서 국가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정말 큰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이 이 혼란을 오래도록 감당할 수 있을지. 네, 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대체로 미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편인가요? 이 정말 굉장히 한국적인 질문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일반화하기 어렵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유럽 통신원들이 전하는 걸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있던 칠레 뉴스를 봤더니 칠레에 사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네. 거리에 나서서 두 종류의 다른 시위를 했다고 해요. 칠레에서조차. 한쪽은 정말 우리에게 드디어 해방이 왔다는 네. 바와 네. 미국은 물러가라. 이렇게 양분되어 있으면 실제로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먼저 지금 800만 명 이상이 이 남미 대륙을 떠돌고 있는데 네. 다들 지금 어떻게 하면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갈까 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난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베네수엘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 더 나오려고 더 나오려고 지금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남미의 대혼란이. 네. 그래요. 베네수엘라도 아까 저는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권력의 중심에 마두로가 있고 그 마두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군사가 이제 조직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다 있어요. 다 있죠. 네. 다 이게 각자 이제 막 군인도 갖고 있고 막 그래요. 약간 그런 식의 민군이 되게 많고. 민군이 많아요. 사병들 그렇죠. 뭐 이렇게. 사병들 이런 사병들도 식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부와 관련된 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민관이 협력하는 이상한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 힘들죠. 그런데 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다시 지도를 보시면 원래 이 베네수엘라는 왜 그 공화국 이름에 볼리바르가 들어가냐 하면 이 중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시몬 볼리바르의 고향이 베네수엘라라서 볼리바르를 땄는데 원래 이제 볼리바르는 이 그란 콜롬비아라고 해서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까지 합쳐서 그란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제 남아에서 독립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남쪽에서 올라간 산마르틴과 의견 충돌로 결국은 다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이 파나마가 그란 콜롬비아에서 가장 먼저 갈라지게 된 이유도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간질을 시켜서 독립을 백업해 주면서 딱 파나마를 떨어져 나가게 했죠. 일단 이제 어떤 큰 덩어리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나머지도 이제 저거 봐 하면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국기를 보시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가운데 문양만 달라요. 그게 그 그란 콜롬비아 국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가운데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 운하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는 스페인도 물론 그 욕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 지금 제 지도에서 대서양 오른쪽에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배를 타고 와서 일단 쿠바나 이 카리브해 지역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한번 기착지로 삼고 이제 대륙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 남미로 가려면 뭐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려면 이 위에서 육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그때 있었다면 훨씬 통치가 쉬웠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스페인도 근대화가 되기 전이고 그런 기술도 없었고 이제 그 다음에 프랑스도 욕심을 냈는데 프랑스는 구분이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지진도 나고 질병도 돌고 이제 거기를 미국이 탁 치고 들어가면서 그럼 이제 파나마 운하, 카리브해 지역, 베네수엘라까지 합쳐줘야 이 카리브해 지역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죠. 마약은 사실 핑계죠. 마약은 핑계로 보인다. 네. 중국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좀 막으려는 혹은 뭐 중남미 진출을 막으려는 포석도 당연히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당연한데 너무 많이 글쎄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전쟁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네, 있군요. 그 1대1로를 하기 전부터 예. 중국은 중남미에 꾸준히 투자를 해와서 중남미에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간 회사가 있을까요? 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예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유럽 국가든 뭐 유엔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별달리 반응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국민들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교민들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다 같이 국제사회가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걸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다른 뭐 유럽 국가나. 아침에 제가 중남미 뉴스를 봤더니 현재 중남미 나라들에서 정말 딱 그 좌우로 갈려서 뭐 이념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좌파 대통령이 잡고 있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는 이제 여기에 반대. 나머지 나라는 찬성. 그런데 심지어 스페인도 트럼프의 이번 공격에 반대.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2026년에 중남미 다른 나라들 칠레는 현재 지금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태고 이제 2026년에 다른 나라들도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거의 다 우파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이들도 이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와야 된다면 그 혼란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 이유는 지금 아르헨티나 IMF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 편, 미국 편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르헨티나는. 근데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뭐 콩 수출하는 거 보셨듯이 자기들이 또 필요하면 또 중국에 콩 팔고 더 다 할 거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 이제 이 트럼프의 공격으로 남미 나라들 사이에서도 막 의견이 엇갈리면서도 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싫다는 암묵적인 어떤 의견은 있지 않을까. 대놓고 말은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대체로 크게 막 뭐라고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불편한 감정들이
다 남미국가 있죠. 대체로 있을 왜 거다. 중남미 이렇게 잘 보시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에 이렇게 핵심이 없는 거 잘 한번 보시면 절대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밀레이 대통령도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중국이랑 다 무역할 거고 현재 중국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네. 교역국이니까 중국을 이 전쟁 한 번으로 겁을 먹고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그만큼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예상 불가능해. 네. 남미 국가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뭉뚱그려서 다 비슷한 성향이 있고 이렇지는 않죠. 조금씩 또 다르죠. 다르죠. 네. 미국에 대한 입장도 좀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아마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이렇게 들어간 거는 석유, 네. 그다음에 중국 좀 막고 네. 이 정도가 이제 제일 큰 이유 목표 요 그런 정도로 것 보면 같아요. 될까요? 네.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부통령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에 따르지 않을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랑 네. 협력한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말해? 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뭔가 소통을 아마 미국이랑 하고는 있겠죠.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고 않을까요? 있겠죠. 네. 네.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의 선택은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에 적극 환호하고 있는 야당 지도자가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글쎄요. 부통령이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글쎄요. 마두로가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난데없이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킬 수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렇죠. 트럼프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입니다. 네. 네네. 근데 그 야권 지도자는 대놓고 친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글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기 시나리오가 뭐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세계 여러 나라가 그냥 암묵적으로 바라는 건 그냥 이대로 그냥 천천히 망해 가라. 그냥 국가를 유지해라. 이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남미에서 난리가 나는 것은 자기들은 모른다였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관리된 전환이죠. 우리가 관리해서 국제 감시 아래 뭘 하겠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면 선거로 가면은 가장 네. 긍정적이겠지만 이제 체제의 잔존은 이미 지금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해서 이제 최악은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걸 네.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무장 세력이나 군벌들이 들고 일어난다거나 하면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죠. 네.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네, 좀 윤곽이 네. 좀 드러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베네수엘라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 왜 미국이 저런 선택까지 했는지를 한번 민원정 교수님과 네.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대략 그냥 큰 목표 뭐 네. 석유라든지 석유라고 아니면 대놓고 말했잖아요. 네. 중국 정도 막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알수 있을 중국 얘기는 안 안 했죠. 했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조만간 다시 또 모시고 더 분석을 들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참 고민이 우리도 커지는 것 같은데 그죠? 네. 하여튼, 우리 교민들 안전은 하여튼 잘 확보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다각도로 해보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뉴스가 네.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뉴스가 쌓이는 대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맞춰서 또 이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만간 또 한국 시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